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나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나무 모양으로 분석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스무고개 하듯이 질문을 던져요. 뭐 남자니 여자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분류해 나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 때문에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그런 모델을 사용한다라면 어떤 수학적인 통계적인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는데, 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분류를 해나가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분석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분류 모델이나 예측 모델에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모델이라고 하면 뭐 개냐 고양이냐와 같은 이런 형태를 들 수가 있고요.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 숫자 값에 대한 예측이죠. 날씨가 1도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 매출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던지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구조입니다. 나무 모양을 이렇게 보이죠. 뿌리마디라고 얘기하고요. 뿌리마디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이렇게 그 가지를 칩니다. 가지를 치고요. 그리고 중간마디가 있고 끝마디가 있습니다. 중간마디는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의 이 깊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뿌리마디와 중간마디의 이런 관계는 우리가 부모마디, 자식마디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의 사례입니다. 타이타닉 호예요. 타이타닉 호에서 생존자 예측을 한 데이터죠. 생존자 예측을 한 건데요. 2201명이 타고 있었나 봐요. 승객 및 승무원이 2201명이 타고 있었고요. 2201명 중에서 생존자가 711명, 그리고 사망자가 1490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생존했고 어떤 사람이 많이 사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진행을 했죠. 제일 먼저 성별로 데이터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봤더니 여성이 470명이 나왔어요. 여성 470명 중에 생존이 344명, 사망이 126명이었습니다. 생존이 아무래도 좀 더 많네요. 그죠? 남성을 한번 봤습니다. 남성이 1731명이네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더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1731명이고요. 생존은 367명, 사망은 1364명입니다. 사망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사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성하고는 완전히 반대겠네요. 남성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의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좀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습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남성이 조금 더 위험한 뭐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음주가 조금 많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특성들이 아마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여성 470명 중에 생존자와 사망자가 저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많이 생존했고 어떤 사람이 많이 사망했느냐라는 걸 보는데, 이번에는 객실로 봤습니다. 객실 중에서도 그냥 3등 객실 이렇게 딱 찍어 봤어요. 그래서 3등 객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봤는데, 3등 객실 여부에서 여기가 3등 객실 노겠죠. 여기가 Y겠고요. 그래서 1, 2등 객실은 274명이 있었네요. 그 중에서 생존이 254명이고요. 사망이 20명입니다. 사망이 20명.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3등 객실은 196명이 있었는데,
생존이 90명이고 사망이 106명입니다. 뭐 생존이 그래도 좀 많긴 한데 1, 2등 객실에 있는 사람과 3등 객실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아마 이제 3등 객실이 이 배에 건물로 치면 지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 2등 객실 같은 경우는 건물로 치면 지상에 있었겠죠. 그죠?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도 또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성인 또는 어린이 이렇게 봤거든요. 어린이가 64명이 있었네요. 그죠? 생존이 29명, 사망이 35명입니다. 사망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성인 또는 어린이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존과 사망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인도 1667명인데 생존이 338, 사망이 1329 이렇게 되네요. 뭐 어린이가 조금 더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가 조금 더 많이 생존을 했는데요. 연령 자체는 생존을 구분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고요. 3등 객실 여부로 어린이를 다시 살펴봤을 때 1, 2등 객실에 16명이 있었는데 세상에 생존이 16명 전부 다 살았네요. 그죠? 3등 객실에서는 사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존율이 높은 의사결정의 포인트는 성별과 객실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성별, 3등 객실 여부. 자,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런 조건들, 이 조건들이 사람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래서 질문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던져가면서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앞서서 봤던 타이타닉 호처럼 저렇게 의사결정 분석을 해 나가려면 어떤 분석 과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노드 분리의 기준과 깊이의 정지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 뭐 성별과 같은 이런 노드 분리의 기준 이런 걸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지 규칙, 요거를 깊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깊이를 몇 단계를 내려갈 것인지 뭐 이런 정지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설정되고 나면 분리 기준에 따라서 노드를 분할해 나가고요. 그리고 특정 깊이에 다다르면 정지 규칙에 따라서 트리의 성장을 제한하면 됩니다. 자, 노드의 분리 기준입니다. 노드의 분리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느냐면 불순도라는 걸 계산을 해요. 불순도, impur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불순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리 기준을 잡습니다. 자, 왜 불순도라는 게 낮아질까요? 그러니까 노드를 분류할 때 완전한 분류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드 1과 2를 0호와 1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굉장히 좋죠. 전원 생존 혹은 전원 사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류가 완전한 것이 좋은 노드거든요. 이렇게 좋은 노드인데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완전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순도를 낮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항아리 1, 2, 3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불순도가 낮을까요? 뭐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답도 나와 있고요. 여기 항아리 1번 그리고 항아리 3번 같은 경우는 순도가 100%입니다. 불순도가 0%라는 얘기죠. 반면에 항아리 2번 같은 경우는 순도가 50%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좋은 거죠. 저런 불순도를 나타내는 몇 개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두 개 정도입니다.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위 지수 혹은 진위 계수라고 하는데요. 진위 계수의 산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위 계수 이퀄 1 마이너스 음성 클래스 비율의 제곱 플러스 양성 클래스 비율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산식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참 의미를 잘 모르겠죠. 뒤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슈거, 설탕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설탕이라는 게 있고, 샘플이 5197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고, 진위 계수가 0.367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가 1258에 393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음성이고, 이게 양성이죠. 그죠? 그러면 이 0.367이라는 진위 계수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1 빼기 음성 클래스의 비율의 제곱 더하기 양성 클래스 비율의 제곱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5197이죠.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5197분의 음성 클래스 1258의 제곱 더하기 5197의 양성 클래스 3939의 제곱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뺀 거죠. 그러면 진위 계수가 0.367이 나옵니다. 자, 0.367이 나오기 때문에 이 0.367이 나오는 이 슈거, 요걸 분리 기준으로 잡은 거죠. 자, 이렇게 잡은 게 바로 진위 계수입니다. 그래서 진위 계수를 계산을 전부 다 내부적으로 하겠죠?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위 계수의 계산을 사람이 분석가가 직접 해야 되느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킬 때 진위 계수 혹은 뒤에 나오겠지만 뭐 엔트로피 이런 계수들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역시 불순도를 수치화한 지표고요. 네. 확률 변수의 어떤 불확실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서 봤던 진위 계수와 마찬가지로 클래스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는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로그를 사용합니다. 밑이 2인 로그를 사용합니다. 로그, 로그 이렇게 로그를 사용하죠. 진위 계수는 제곱을 사용했었죠. 자, 엔트로피입니다. 항아리 1번, 항아리 2번, 항아리 3번이 있죠. 자, 항아리 1번은 엔트로피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복잡도죠. 복잡도가 낮죠. 그죠? 항아리 2번은 복잡도가 제로입니다. 엔트로피 지수가 0이에요. 근데 항아리 3번은 복잡도가 높습니다. 그죠? 반반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항아리 1번의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을 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두 개죠. 12분의 2 곱하기 로그 12분의 2 빼기 12분의 10에 빨간색이죠. 곱하기 로그의 12분의 10. 자, 이렇게 하면 0.1956이 나옵니다. 여기 이 반반 섞여 있는 이 항아리의 엔트로피 지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0.3010이 나옵니다. 자, 엔트로피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은 정보 이득이라는 건데요. 정보 이득은 information gain으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 엔트로피 빼기 자식 노드의 엔트로피를 하는 값을 얘기를 하고요. 부모 노드의 엔트로피를 베이스 엔트로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의 엔트로피를 뉴 엔트로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보이득이라는 이 개념은 그 분류 기준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보이득 자체가 최대가 되도록 분류 기준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이 분할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정보이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정보이득 계산한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네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파란색이 2개, 노란색이 4개, 빨간색이 6개가 있죠.
정보이득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베이스 엔트로피 빼기 Y 엔트로피죠. Y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옐로우고요. 옐로우 엔트로피를 빼면 마이너스 0.0807이 나오고요. 정보이득 2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엔트로피 빼기 R 레드입니다. 레드 엔트로피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1053이 나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엔트로피를 계산한 거 있죠. 계산한 거는 밑에 나오는 이 산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요거죠. 마이너스 0.0807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드의 분류 기준은 옐로우 Y로 잡습니다. 그래서 정보이득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로 분석을 할 때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치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트리를 이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개 해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학습용 데이터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용 데이터로 너무 많이 분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적합이죠. 과적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학습을 멈춰줘야 돼요. 학습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학습 중단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이 가지치기는 모든 자료가 한 그룹에 속하거나 혹은 마디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어떤 일정 수 이하이거나 혹은 불순다의 감소량이 매우 작거나 혹은 뿌리 마디로부터 깊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거나 그러면 중지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깊이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뭐 이 맥스 뎁스를 5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가지치기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 타이타닉 데이터에다가 가지치기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맥스 뎁스 이퀄 2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그래서 밑에 거는 얘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학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앞서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랬죠. 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장시간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다 하실 거고요. 과적합이 이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숫자값, 뭐 여기가 온도죠. 여기가 아이스크림 매출이에요. 매출입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들이 있죠. 과거 데이터들, 즉 학습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10도일 때, 뭐 20도일 때, 30도일 때라고 있으면 10도일 때 매출이 뭐 1,000만 원, 20도일 때 매출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찾아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가 31.2도일 때 매출이 뭐 2,1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끝까지 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들어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별표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죠. 요거는 x의 값이 뭐 41도예요. 그죠? 41도. 그런데 이제까지 41도를 한 번도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학습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적합 상태에서는 41도를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못 맞추는 거죠. 예, 못 맞춰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적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서, 그죠? 대략 맞추겠죠. 요 에러에, 요 갭, 에러, 갭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갭이 최소화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적합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 대략 정확도 뭐 한 90%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과적합 상태에서 보면 뭐 정확도가 10%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그런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해석 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무 구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혹은 분석가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모형에 적용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목표 변수를 설명하기에 용이한지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인지 나이인지, 그죠? 아까 타이타닉호의 생존, 요게 Y잖아요. 생존이 Y고 성별이 X1, X2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생존 상태를 예측하기에 성별이 더 좋은지 아니면 나이가 더 좋은지를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해석이 용이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기업에서,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것과 동일한 장점인 것 같은데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의 변수의 어떤 영향, 상호관계에 대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장점인데요. 비모수적 모형입니다. 비모수적. 그러니까 그 선형성이나 정규성, 등분산성 같은 어떤 이런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제약이죠. 예, 제약. 이런 제약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모수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정확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치형 변수와 뭐 범주형 변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 비연속성이라는 이런 단점도 있고요. 선연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자, 이런 단점들 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단점들보다 장점들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의사결정 나무 분석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앙상블 모형도 있어요. 앙상블 모형. 앙상블 모형이라는 것은 모형 여러 개를 합쳐 가지고 이 분석의 예측에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형의 이름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 나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레스트, 숲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나무 분석에 대한 자체의 개념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나무 모형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도입니다. 불순도에서는 노드 분리의 기준, 진위 계수, 엔트로피,
그리고 정보이득, 이 네 가지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왜 하는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과적합 방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